요즘 이슈 중에 하나가 잠실 돔구장에 관한 뉴스인데요. 돔구장이 되면은 여러모로 편리하죠. 특히 비 올 때 우천시에도 야구 경기 중단 없이 계속 경기를 진행하고 관람할 수 있으니 그게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로는 비 온다, 야구장 가자, 잠실 돔구장,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돔구장 같은 경우는 누구나 관심을 가질 겁니다. 현재 그쪽 스카이돔이 운영 중에 있는데 수용 인원이 18,000석 정도로 조금 작다고 볼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잠실 돔구장을 3만석 가량으로 한다니까 그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돔구장의 개요를 보시면은 3만석 규모로 공사 비용은 5천억원, 폐쇄형으로 한답니다. 개폐형이 아니고 폐쇄형입니다. 뚜껑이 닫힌 상태로 열려지지 않는 경우죠. 그리고 공사 기간은 26년부터 31년까지 약 6년간 공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돔구장 내 호텔을 300실 정도를 배치하는데 특히 야구장 뷰로 프리미엄실을 120실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좌석 규모를 보면은 현재 구장 5천석이고 고척 돔구장 같은 경우는 18,000석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3만석이면은 거의 2배 이상이니까 수용 면에서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비용은 5천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당초 잠실 마이스 컨소인 하나 컨소에서 애초에 야구장을 한강변 쪽으로 이전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예상 비용이 한 1,600억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5천억 같은 경우는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당초보다 3배 이상의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공사를 맡은 컨소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가점에서 4천억으로 했는데 또 1,000억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부분에 대해서 컨소와 서울시가 어떻게 조율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돔구장 형태를 지붕이 열리지 않는 폐쇄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폐쇄형이 아니라 개폐형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 기반 시설인데 한번 해놓으면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도 88년 그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썼으니까 40년 이상의 그 정도 수명을 할 수 있는데 한 40년 동안에 유지된다고 볼 때는 조금 더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개폐형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 돈이야 정치권에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충당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비자금 같은 걸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그 비용을 쓰면은 서울 시민이나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26년부터 31년까지입니다. 약 6년간인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6년 동안 현재 프로야구를 잠실구장에서 할 수 없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KBO와 서울시와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KBO 쪽에서는 주 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하니 그런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공사는 해야 하고 그리고 야구도 치러야 하니 잘 협의해서 좋은 대안이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게 돔구장 내 호텔을 300실 설치한다는 것인데 이게 참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호텔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야구를 본다는 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관광상품으로 크게 작용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특히나 야구 시즌이 아닐 경우에 일반 콘서트 할 경우에 이 호텔 인기는 천정부지라고 기대를 합니다. 잠실 마이스의 조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컨트롤에서 왼쪽은 체육시설, 오른쪽은 컨벤션 시설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바꾸고 그리고 애초 야구장을 한강변으로 가려고 한 자리에 스포츠 컴플렉스로 자리매김하고 주 경기장은 인류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학생체육관이 있던 자리는 전시 컨벤션 시설로 리뉴얼하고, 뒤쪽에는 호텔, 그리고 컨벤션 옆쪽에는 호텔 업무시설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틀에서 왼쪽은 스포츠 위주고 오른쪽에는 업무, 컨벤션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여기서 한강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게 종합운동장 구간의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한강으로 오갈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리뉴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한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촬영한 주경기장 모습인데요. 로드맵을 보시면은 주경기장은 23년 9월에서 27년 2월까지 2,800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할 수 없게 출입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마이스 민간 투자 사업은 26년부터 31년까지 2조 16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주변의 수변 공간을 조성해서 보행교도 신설해서 29년 12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2조 5천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대형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스 사업의 공사에 따른 파급 효과를 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은 전국적으로 약 5조 60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약 2조 9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695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 파급 효과가 이 정도니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인부들이 자고 먹는 그런 시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잠실동이 크게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이스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한국무역협회와 국제무역연구원의 잠실 마이스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은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파급 효과를 보면은 교통, 숙박, 공연 등 연계된 산업 분야에 총 585조가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연평균 15.5조라 그러는 단순히 계산해보니 한 38년가량 되는데 마이스 사업의 내용 연수를 38년으로 본 것인지 연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략 한 40년 정도 해서 분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이 필수적인 관계로 청년 실업 문제에 대안으로 33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연평균 8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38년간으로 나눠봤을 때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93조하고 일자리 83만 개는 해외 수요를 통해서 창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제품, 신기술, 무역사업 관련 정보가 교류되고 무역 상거래가 증진된다고 합니다. 각종 국제행사,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잠실 마이스와 잠실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즉 최종 31년까지 인부들의 숙소와 이들이 먹어야 될 식당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주변 일대의 숙소와 식당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잠실 본동이 유일하다고 보는데 각종 빌라라든가 모텔 이런 숙소들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기존의 신천 먹자골목 여기에도 많은 인부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가가 호황이 누릴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이스 사업 오픈시 31년 이후에 여기에 고용되는 직원들의 숙소 또한 인근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 숙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해외 방문객의 숙소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이 먹어야 할 식당도 필요하다고 보며 그 합당지가 신천 먹자를 위시한 잠실 본동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때 이후에 이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잠실 개발 시, 즉 잠실 주공 개발 시에 폭발적으로 인부들이 몰려와서 여기에 많은 식당과 인부들의 숙소가 필요했고, 또한 2000년대 초반에 잠실 주공 재건축 시에 인부들의 숙소와 식당들이 필요했는데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유추해서 보더라도 이번에 잠실 마이스 사업에 따른 공사와 그 이후의 파급 효과는 아마도 그 일대인 잠실 본동이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 이 일대에서 먼저 유관 업종에 선점을 해서 그 기대를 누려볼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 잠실 돔구장을 설명하면서 관련 파급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